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장소에 정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송석준 의원님을 평소에 참 좋아하고 또 정말 열심이다,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이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저 자주 보셨죠? 여기서. 저도 이 자리가 참 익숙하고 그렇지만 매번 초대해 주실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들으셨죠?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한테.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 이제 7일째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으로 진짜 굶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또 노상에서 우리 그냥 이렇게 요즘 같은 날씨에 노상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을 덮이느라고 에너지가 막 소모돼 가지고 그냥 막 피곤하고 막 허기지고 이렇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곡기를 끊고서 그 노상에 있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뭐라고 이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실까요? 뭐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서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거기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 공수처법 있잖아요. 공수처법은 우리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뭐 공수처 만들어지면 끌려가서 조사받는다는 판검사들, 경무관급 이상 높은 경찰들 이런 사람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는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저렇게 남을 그렇게 공격하고 물어뜯고 세상에 자기는 티끌 하나 안 묻었다는 듯이 행세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내 자식은 어디 대학볕에서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하고 가까스로 자원봉사 확인증 하나 받고 어디 상 주는 데는 알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뭐라고? 전부 가짜였다고? 뭐 이렇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야 일어서자 참을 수 없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나서 못 참겠다. 이런 게 가슴에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법이다. 그러면은 그 공수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갖고 잠이 안 온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선거법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한다는데 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어느 당은 좋아지고 어느 당은 진짜 이거 불리하고 나빠진다는데 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거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 울타리 넘어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의 일입니까? 우리 일입니까? 정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국 때 막 화가 났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될까봐 잠이 안 온다. 분해서 못 참겠다.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 우라통이 치민다. 조국 사태 때처럼 조국이가 저기 앉아있는 거를 내가 내 양심을 걸고 10분도 못 봐 넘기겠다 이랬을 때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될까봐 막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막 12월 달에 이거 될지 모른다는데 막 불안 초조하고 이러세요? 진짜로?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잘 알고 계신 겁니다.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왜 저기서 저렇게 노상에서 단식을 하는가? 그게 바로 국민들께서 공수처법 이제 지소미아는 연장됐으니까요. 아시죠? 네, 안보가 정말 큰 위기가 닥칠 뻔한 안보 누수가 그래도 다행히 연장이 됐어요. 자, 황교안 대표가 걸었던 첫 번째 조건 지소미아 연장 그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국민들께서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왜? 아까도 정미경 최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국회라는 게 결국에 표결이기 때문에 머릿수 싸움에서 밀리면 도리가 없는 거다. 그런데 머릿수가 부족한데 밀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뭘까요? 민심을 얻는 겁니다. 민심을 얻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나라 망해. 라고 해주셔야 국회에서 이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일이지?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송석준 의원님하고 평소에 잘 교류도 많이 하시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는 이곳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이천 시민들 모든 이천 시민분들이 오 그래 맞아 그렇구만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또 그것을 함께할 투지를 키우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공수처라는 게 이 정권은 항상 국민들을 속여먹어요. 뭐라고 속여먹냐면 국민들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도 그래요. 아이 기업한테서만 걷어요. 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 세금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아니죠? 기업을 건드리고 부자라고 낙인 찍은 사람을 건드리고 또 자기네들은 세상에 정의로 와가지고 약자 위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전 국민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갔죠. 오늘 잠이 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잠들죠.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7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보니까 전부 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들한테만 거둘게요. 부자들한테만 거둘게요. 가난한 사람, 약자,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게요. 이랬지만 결국에 어려운 이웃 돕는다는 최저임금은 임금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올려서는 줄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네들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은 두 가지죠. 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보내야죠.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내보내야죠. 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또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감 따와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 뭐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아유 문재인 시대만 넘어가자. 그냥 현상 유지. 일 더 열심히 안 하겠어. 현상 유지. 그러니까 뽑을 여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뽑죠.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가요? 정부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런 현상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됐던 우리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렸죠. 기업들 때리고 가진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어서 때리고 한 결과가 뭐예요? 기업들은 짐 싸서 해외로 나가고 가진 사람들은 나도 세금 내야 되고 오르고 하니까 밑으로 어때요? 임대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내라 그러고 전세 살던 사람한테 조금 더 전세금 전세 보증금 더 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인다고요. 경제에는 칸막이가 있다 없다? 경제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이쪽에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항상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 상관없는 정책들 하는 것 같더니 돌아보면 내일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일, 내일. 그런데 공수처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을 뭐라고 속여먹느냐? 아유 여러분 공수처는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공수처를 왜 일반 국민이 걱정합니까? 공수처는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높은 경찰 이런 사람들 죄 지었을 때 꼼짝 마라 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죄 지으면 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박수 치실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직도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첫 번째, 그럼 지금까지 높은 사람들, 소위 고관대작이라는 사람들 공수처 없었을 때 감옥 안 갔어요? 감옥 안 갔습니까? 감옥 갔죠?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많이 보냈잖아요.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전직 국정원장, 전직 장군 전부 보냈잖아요. 아니 공수처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다 보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새삼스럽게 공수처라는 거를 만들려고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우리 편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살아있는 권력을 눈치 없이 검찰이 건드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가져와서 우리가 수사하고 우리가 기소하고 끝낼 테니까 너네들은 손대지 마. 손 떼어. 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저기 공수처 있었으면 조국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수처 있었으면 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조국 컴퓨터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왔는지 알기를 했겠어요. 무슨 그 이름도 어려운 무슨 펀드인지 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를 했겠어요.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꽁꽁 닫아 걸고 자기네들끼리 국민들아 잊어라 잊어라 잊어달라 잊어달라 시간아 가라 가라
있을 거잖아요. 그게 공수처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인 동안은 그 측근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법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이 측면이에요. 자, 공수처라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판사가 아유 대한민국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법을 놓고 봐도 법관의 양심으로 봐도 노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건 불법이야. 그래서 판사가 노조 간부 안 되겠어. 당신 말이야 징역 좀 살아야 되겠어. 딱 하고 판결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정권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야 저 노조는 우리한테 표주는 노조인데 대한민국 대빵 노조인데 저기를 감히 건드려? 판사 이름 가져와봐. 아무개 잘 걸렸어. 아무개 털어 탈탈 털어가지고 그 아무개 판사 집어넣어. 자 그러면 이거 배겨낼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판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검사, 정권이 도와주는 기업인, 정권을 도와주는 기업인, 정권이 서로 짝짝꿍해서 짬짬이 돼가지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기업인이 있다 치자고요. 자, 그런데 그 기업인을 저 봐라. 뇌물, 탈세, 횡령, 저거 봐라. 검사가 손을 봐야 되겠군. 법의 이름으로 저거 단죄를 해야 되겠어. 수사를 막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저기 말이야 이사장 저거 우리 편인데 말이야. 어느 검사가 감히 누구를 수사한다고? 그 검사 이름 가져와봐. 자, 검사 이름 아무개 또 어떻게 해요? 공수처에서 탈 털어가지고 탈 털어가지고 잡아 넣으면 이거 배겨낼 검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며 누가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정의로운 수사를 할 것이며 누가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힘있고 권력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법률이라는 그 법치라는 거, 자신의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이라는 거, 이런 거 다 뒤에다가 다 갖다 떼버리고 이게 정권이 좋아할까 정권이 싫어할까, 이 일을 하면 정권의 철퇴를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리는 판결, 그 사람이 하는 수사, 그 사람이 하는 초동수사,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곡되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하고 송사가 벌어졌다. 그때 우리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옳으냐 그르냐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만날 판사가 정권을 고려하는 판사인가 안 하는 판사인가, 내 상대방이 정권하고 친한 사람인가 안 친한 사람인가, 이런 거 조사부터 시작하고 소송을 갈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세상. 그거 올까요 안 올까요? 공수처 만들어지면 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높은 사람들도 벌 주며 높은 사람들도 죄 지으면 벌 주자라는 그들만의 법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악의 문이 열리는 거악을 만들어내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이 정권이 쇼를 잘하고 얼마나 언론 동원을 잘하는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유 그거 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들 일이지. 아이 그럼 높은 사람들도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자 이제 생각 끝, 관심 끝,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끝.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법의 위험성을 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법 좀 함께 막아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대한민국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가장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보다 더 쉽게 이미 잘 설명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미 자기 입으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뭐냐? 심상정 몰라도 되는 법이다. 국민은 산식은 몰라도 돼. 그 산식은 뭐예요? 내가 찍은 내 표가 송석준 의원에게 가는지 자유한국당에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를 찍었는데 그거는 계산을 6번, 7번에 거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결과가 이렇게 됐나? 이것만 알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법이에요. 국민은 몰라도 되는 법. 심상정 의원이 아주 고백을 했어요. 국민은 몰라도 되는 법이다. 여러분, 내 표가 누구를 당선시키는지 그게 유권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찍은 내 표가 내 의사대로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심상정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몰라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상정 의원이 말하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다? 의석수를 늘려야 된대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 의석수 가지고는 여러 정당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최종 순간에 확 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당도 구슬 넣어야지 저 정당도 구슬 넣어야지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석수를. 그래가지고 의석수를 가만히 있어보자. 360석으로 늘릴까 330석으로 늘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석수 늘리는 법.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서 아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적어가지고 말이야 아주 대한민국이 불편해 죽겠어. 의석수를 말이야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의석수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우리 송석준 의원 같은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참에 송석준 의원 같은 사람만 좀 남고 나머지는 정리되게 의석수를 줄이는 게 낫겠어. 자, 의석수 줄이자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국민의 뜻이죠? 이게 국민의 뜻이거든요. 의석수 줄이자. 자, 그런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국회에서 뻔뻔스럽게 의석수를 늘리자는 법을 떡하니 내놓고 의석수 줄이자는 양
양심적인 정당을 협상에 안 들어온다는 둥,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협상에 안 들어온다는 둥, 손모 대표라는 분은 그런 걸 법이라고 냈냐는 둥, 이런단 말이에요. 자,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석수 줄이자는 법을 낸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양심적인 정당 이름이 어딥니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국민들께서 의석수 줄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의석수를 줄이자. 그걸 법으로 냈는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잘했죠. 그런데 이거 법으로 안 치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 늘리고 의석수 늘린 거 자기네들끼리 나눠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제일 좋아지는 당이 어디래요? 신상정당, 정의당. 제일 좋아지는 데가 정의당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네 좋아지자는 법, 자기들 밥그릇 늘어나는 법을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터무니없는 용기,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 우리도 의석수 좀 늘려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건 국민들이 그 당을 찍을까 말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떡하니 앉아가지고 우리 당이 의석수 늘어나는 게 정의다, 우리 당 밥그릇 늘어나는 게 선거제 개혁이다, 이러면 국민 알기를 뭘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국민 알기를 뭘로 하면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어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쁘시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는 뉴스나 간간히 틀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군. 끝! 그나마도 나는 뉴스 안 본 지 3년 됐수다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나는 방송 안 본 지 3년 됐어요. 나는 신문 안 본 지 3년 됐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도 왜곡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아유,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치고받고 해봤자 어차피 뭐 지들이 의석수 몇 석, 이 당이 더 갔냐 저 당이 더 갔냐 싸움이겠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 문제 아니야. 아유, 여의도 가서 그런 얘기 여의도 가서나 해. 아, 정치꾼이야 왜 맨날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신이 저 선거 나갈 거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문제냐? 왜 우리 문제냐? 아까 공수처법은 왜 내 문제인지 아셨죠? 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문제냐? 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가 대약진을 하게 됩니다.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당 투표 비율을 가지고 의석수 계산을 해가지고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넘어서 정말 큰 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왼쪽으로 더 가 있습니까? 덜 가 있습니까? 더 가 있죠? 더 가 있어요. 왼쪽으로 더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당은 왼쪽으로 더 가 있고, 정의당이 왼쪽에서 세게 깃발을 흔들면 더불어민주당도 눈치 보면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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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정책들을 전부. 그런데 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게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국회 과반수를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국회 과반수를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작은 정당들이 또 몇 석씩 막 몸을 불려가지고 개헌선 3분의 2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석 과반이 되면은 모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과반이 넘으면. 국회 의석수 3분의 2를 넘으면 뭘 할 수 있어요? 헌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보수 정당은 쪼그라들고 색깔만 달리하고 근본 밑바닥은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조금 더 늘어나고 여기도 조금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몸집을 합쳐놓으면 이만큼 커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 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 정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법과 정책으로, 제도로. 그런데 잘하면 정말 잘해가지고 뭐 또 뽑아주고 싶고 또 뽑아주고 싶고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견제를 받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해도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죠. 경제도 폭망, 외교도 폭망, 안보도 폭망, 교육정책 오락가락, 뭐 되는 게 없었잖아요. 전부 밑으로 추락했단 말이에요. 적자, 안 나던 기업 적자, 빵빵한 재정 채워놓고 있었던 건보 재정 적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자유한국당에 견제받으면서 가도 2년 반 동안 권력을 휘두르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폭삭 주저앉는데, 자, 자기네들 몸집을 과반으로 불리고 3분의 2로 불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만 알까요? 나만 알까요? 나만 압니다. 안 나만 압니다.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잘못된 길로 속도를 8배쯤 올려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나만 아겠습니까? 10년을 장담하겠습니까? 30년 후 미래를 장담하겠습니까?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해봐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는 순간, 아, 대한민국은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들의 시대로 50년, 100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굽이 살아온 우리들의 세상 보는 시각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런 세상 열리는 거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시겠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지금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멀쩡한 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 가지고, 공장 가지고 떠날까? 어떻게 하면 좀 노동 조건이 좋은 데서 기업답게 좀 해보나, 공장답게 좀 해보나. 자, 가자 해외로. 문재인 정권에서 해외 직접 투자율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있던 돈이 다 어디로 갔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땅 파고 들어갔나? 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돈은 새로운 투자처를 향해서 둥둥 떠다니면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기업가들은 그런 거에 제일 기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기업 빼서 해외로 간다는 겁니다. 자, 기업 가고
자, 아유, 이 정권에서 세금으로 뜯기고 내 돈 쓰면서도 욕 먹고 무슨 내가 열심히 살아서 쌓은 내 이 부를 무슨 도적질 해온 것처럼 취급받는 거 나는 싫어서 떠날란다. 미세먼지도 맨날 닥쳐오고 나는 기후 좋고 공기 좋은 데로 떠날란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다 가요. 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누가 남을까요? 누가 남을까요?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진 힘으로 떠나, 기술 가진 사람은 기술 가진 힘으로 떠나, 그래도 집안에 뭐 연줄이 있어서 외국에 둥지 틀어놓은 친척 있는 집은 친척의 기대기라도 할 수 있어서 떠나, 젊은이들은 젊음이 무기다 하고 어찌저찌 떠나. 그러면 이 대한민국엔 도대체 누가 남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약한 사람들, 떠날 힘이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여건이 좋고 능력이 돼서 세금 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세금을 국가가 잘 관리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그걸로 지탱해야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남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 나라를 뭐라 그래요? 망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망한 나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는 정권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결국 뭐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아주 다시는 일어설 희망도 없게 밟아버리는 일을 구조화시키는 일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 통과되면 이게 2배속도 아니고 4배속도 아니고 8배속, 16배속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의 영웅들은 과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영웅들은 역사책에 기록돼 있잖아. 자, 그 영웅들 누가 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들, 나라 되찾으신 분들, 나라를 세운 분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가를 세운 분들, 6.25 전쟁 때 맨주먹으로 탱크와 맞선 사람들, 젊음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 산업화 시대 열사의 나라를 누빈 사람들, 파독 광부간호사로 그 이역만리에 나갔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자, 역사의 주인공이 그렇게 있었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내년에 문재인 정권의 사탕 발림에 속아가지고 나라가 삶을 책임져 준다는데 든든하군. 나라가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몰라. 어디서 돈이 나오니까 보장성을 강화하겠지. 나는 몰라. 어쨌든 든든하긴 하구만. 아유, 중요한 일은 국가가 해야지. 그럼 공무원 더 뽑아. 자, 그럼 자, 이렇게 하는 순간 내년에 그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다 없다? 있다. 2020년이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국가가, 지자체가 막 줄 때는 뭔가 왜 이런 걸 나까지 줘? 아꼈다가 좀 쓸 때 쓰지
하는데 한 달, 두 달, 반년, 1년 받다 보면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와요. 섭섭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이 잠식돼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의 건전한 의식, 그야말로 근면, 자조, 부지런히 내가 내 스스로를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위대한 이웃들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홀라당 빠질 것 같은 그 문재인 정권의 마각을 뚫고 이건 아니야, 너희들은 안 돼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러면 2020년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 그 달콤한 정치권의 간교한 슬로건을 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출한 사람들로 우리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 송석준 의원님하고 함께 2000에서부터 그 위대한 영웅담, 영웅기 써주시겠습니까?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